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9회 대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행정론 풀어볼게요. 여러분 3교시에 이제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기도 한데요. 자, 행정론이요. 19회 기출 분석을 보면요. 처음으로 이제 좀 등장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비영리 조직의 특성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왔고요. 이제 비영리 조직도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 조금 수업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분석이고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회는 이제 행정론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예, 그리고 어느 한 챕터에만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론들이 여러 챕터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미리 공부하시면 좋고 내용을 두루두루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보셔야 되고요. 19회 시험에서 OJT나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등 아주 오랜만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좀 잊혀졌던 개념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론은 좀 종합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조금 드리고 싶고요. 행정론의 이제 그 19회 문항수하고 키워드를 좀 볼게요. 그 1장에서는 이제 효과성의 개념을 우리 수험생이 정확히 알고 있나 이런 문제 나왔고요. 2장에서는 이제 그 역사 부분인데요. 역사도 전달 체계와 관련돼서 물어보는 전달 체계 관련된 역사로 문제가 좀 나왔고요. 기출 많다는 3장의 이론 부분에서요. 과학적 관리 이론하고요. 상황 이론, 그 다음에 TQM과 서비스 질 관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TQM은 꾸준히 기출이 높은 영역인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복지 거버넌스 해갖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신개념으로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행정체계, 전달체계 구축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게 나왔는데요. 지역복지 거버넌스나 뭐 사회복지관 운영 이런 거는 오히려 2교시에 지역사회 복지론의 지식들을 좀 가져오셨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 과목과의 경계를 넘어서 좀 풀 수 있는 힘도 필요한 것 같고요. 6장에서는 기획의 모델과 기법, 그 다음에 7장 리더십 부분에서는 관리 격자 이론이 나왔고요. 참여적 리더십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8장이 이제 최근에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이 기출이 높은데요. 이 부분이 인적 자원 관리의 영역, 그 다음에 OJT, 우리가 여기서 특징 물어보는 거, 직무기술서 이런 거 좀 나왔고요. 9장이 이제 재정관리 부분이에요. 예전엔 재정관리 부분이 기출이 그 인적관리 부분보다 좀 더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인적관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재정관리에서는 두 문제, 예산의 모형,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평가에 관한 종합적 문제, 효율성 평가의 특징, 11장에서는 사회복지 시설평가제도 3년마다 실시하는 요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비영리 조직에도 이제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마케팅 4P에 대한 거,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특징,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회 문제들을 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행정론에서는 안 나온 챕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많이 나오는 챕터가 바로 이론적 배경 해갖고 3장 이 부분 꾸준히 기출 높고요. 인적 자원 관리 최근에 기출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행정, 전달 체계 이런 부분이 기출이 꾸준히 높다는 거 이번에도 그런 특성 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예,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한번 19회 기출 행정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행정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러니까 효과성을 잘 설명한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했는데요. 뭐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효과성 하면 목표를 달성했는가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비율이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하면 효율성이에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냈는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번은 효율성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지역적 집중도나 이용의 편의성, 자원의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 말하는데요. 요거는 접근성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접근성은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뭐 그 거리, 시간, 뭐 정보, 뭐 이용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답은 1번 효과성,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다라는 게 효과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하는 여러 개념들은 효과, 효율, 공평, 책임, 편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효과성의 개념은 쉽게 목표 달성이어서 정답률 85%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과 관련돼서 관련 기출 보시려면 여기에 지금 18회 해갖고 또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회차하고 문제들 나와 있고 기출 회독 책에 이런 식으로 연관 기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관 운영하면은 좀 지역복지론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데 여기서 나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초 지방자치제마다 설치해야 된다. 아니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 이건 의무조항이잖아요. 근데 복지관 이렇게 뭐 시군구 단위마다 설치해라 이런 의무 없습니다. 틀렸고요. 2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사회복지관 여러분 민간기관이에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적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지칭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죠. 3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맞았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사회 욕구에서 시작하죠. 예, 그래서 맞는 것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중상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은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나 뭐는 있냐면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운 뭐 국민 기초생활 대상은 좀 더 뭐 우선사업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산층은 이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역사회가 사회복지관 하면은 그 안에 구조가요. 크게 사례관리, 그 다음에 지역복지, 지역조직, 복지서비스. 그러니까 여기 뭐 관장님 있고 뭐 조직도 본다면 뭐 사무국장님 있고 하면 요게 막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 파트가 사례관리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파트, 그 다음에 지역복지 이렇게 해갖고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구조화된 게 있다 하더라도요. 프로젝트 팀은 어떤 환경적 변화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특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부나 과를 떠나서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재능 중심으로 뽑아갖고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 자기 파트로 들어가는 걸 프로젝트 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고 단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나누어진 파트가 있다 해도 만약에 무슨 어떤 마을 주민장치를 같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는 재능 중심으로 여기에 누구, 여기에 누구, 여기에 누구가 하고 그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래서 없다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서는 정답은 3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률 9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론에서 뭐 사회복지관에 대한 걸 공부하는 챕터는 없지만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연결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연결을 해드리고요. 이번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1번.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성된다. 그럼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민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 민간 두 개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요. 2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맞았죠.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잖아요. 예. 뭐 여성가족부에서도 복지 파트 일정 부분 있다 해도 주무부처니까요. 맞는 거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학생들이 이런 지문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행정은요. 보건과 같이
시군구의 보건소 또 그 밑에 보건지소 이렇게 독자적 행정체계를 못 갖고 있고요. 일반 지방 행정체계에 복지행정이 편입되어 있다.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맞는 거죠. 우리가 보건복지사무소니 사회복지사무소니 독자적 복지 행정체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 시범사업이든 해봤는데 어찌저찌 돼서 유야무야 되고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반 행정에.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옳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예. 민간사회복지기관은요,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이 보조금의 액수는 크다 작다는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액수보다 비율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이 해줘야 되는 일 중에 어떤 비판의 소리도 내고 압력단체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비율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을 그것이 기능인 줄은 알지만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예, 그래서 민영화하면서 영리, 비영리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민영화를 넘어서 시장화가 돼버리는 거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데 영리사업도 참여하고 있다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학생들이 94%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예,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자체로 보조금 받고 있고 이것이 운영비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자, 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관련해서 여기 지금 봤더니 10칸이 다 쫙 채워졌죠. 최근 기출 10년 봤더니 그래서 많이 나오는 영역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가고 싶고요. 이번에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예. 과학적 관리론 누가 생각나세요? 테일러 생각나시죠? 우리가 테일러니즘에서 배웠는데요.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옳은 것. 기억.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한다. 맞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설명할 때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럴 때 제가 무슨 말 표준화,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동작을 분석해서 소요 시간을 표준화하고 전문적 분업 체계를 확립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한다, 스탠다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직권화를 통한 위계구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했는데 직권화, 위계구조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 관리론보다는 뭐예요? 베버의 뭐죠?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위계, 전문화, 규칙, 준수 뭐 이런 얘기했죠. 관료제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호선 공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는 건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요인도 어때요?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를 검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니은 디귿 틀렸고요. 리을,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이거 맞았죠. 예,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인간은 경제적 보상, 차별적 성과금이 충분히 어떤 생산성의 동기, 노동의 동기가 될 거라고 봤잖아요. 예, 그래서 맞는 것을 골라봤더니 몇 번이 답입니까? 기억, 리을.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거 옳은 걸 찾기 위해서는 변별력을 위해서는 과학적 관리론만 알아서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된 3장의 관리 이론들을 우리가 잘 조금 알고 있을 때 변별력이 생긴다. 이런 문제고요. 요거 봤더니 정답률이 46%예요. 워낙 우리가 3장의 관리 이론이 한 15, 20개 정도 나오니까 학생들이 그것들의 키워드하고 이론 정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3장 공부들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론적 배경 부분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이 속해 있는 파트가 고전 이론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관련 연관 기출로 고전 이론을 빼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 이론은 무엇인가?
조직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박스 안에서 설명한 이론이 뭐냐요? 볼게요.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 이론은 없다. 이쯤 되면 여러분 나오시죠? 보편적 조직관리 이론 같은 건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예, 그래서 바로 그때그때 다르다 이론 뭐예요? 상황 이론이죠. 그 상황, 그 환경에 맞게 조직 구조는 달라지고 정설 따위는 없다. 어떤 경우는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보편적 관리 이론, 최선의 관리 이론 따위는 없다. 이게 바로 상황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상황 이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황 이론, 이거는 지금 요 문장 되게 착하게 빼줬어요. 어렵게 안 빼주고 상황 이론인지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황 이론을 개연성 이론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의 개연성에 맞게 조직 구조 방법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 이론이라고도 소개하기도 한다라는 걸 조금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그래서 이제 87%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이 개연성은 이렇게 말하죠.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합성이 그때그때 똑같다, 다르다. 자, 그래서 3장의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지금 상황 이론이 속해 있는 부분은 조직환경 이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관 기출을 이제 뽑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맞죠? 비영리 조직이니까요.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필요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한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된다. 맞죠? 왜냐면 여러분 회원 조직이면 사단법인이거든요. 근데 사단법인은 영리 비영리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때요? 맞죠? 비영리 조직에서는 기부금, 후원금, 그래서 이제 모금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금에 많이 경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는 부분입니다. 5번,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 X입니다. 옳지 않은 것의 답은 5번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영리 조직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설명을 조금 보시면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 있다라고 했고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지금 틀린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재산의 변칙상속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설립 허가를 주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취소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경우는 설립 허가를 취소합니다. 소위 냄새가 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가짜 법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장치까지 법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한번 보셨고요. 이 부분은 이제 관련 기출 마스터 해갖고 17회 때 이런 관련 문제를 조금 소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저기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비영리 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요 바로 전 문제도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요 문제도 약간 좀 뉴한 버전, 새로운 버전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의 변화는 읽어볼게요. A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A지역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가 뭐냐 했는데요. 정답은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역복지 거버넌스라 그러는데요. 요거 조금 같이 볼게요. 이건 개념들 정의를 잘 해준 걸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버넌스는 지자체 도입 이후 지방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관에서 추진하는 민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문장 되게 좋아요. 우리가 거버넌스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참여행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지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건데 지금 예제를 보시면 어때요? A 지자체가 뭐를 했어요? 아동학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지역 내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등학교 등등등.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신속하게 신고, 접수, 대응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답은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잘 아시고요. 여기선 요 문장까지 좀 가셔가세요. 대표적인 어때요? 관에서 추진하는 민간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형식으로 뭐 한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건 지역복지 쪽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쪽 지식을 조금 많이 갖고 와서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셨고요. 이번에는 8번 문제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8번 문제.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 사실 이 부분은 13장의 환경관리 부분인데요. 최근에 환경관리 부분이 기출이 제법 되네요. 예전에는 높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1번.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는 것의 답은 1번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 조직이라 그래도요. 다른 기관과 전혀 경쟁 안 하고 착한 마음, 뭐 서로 협조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도 환경에 관한 설명에서 보면 경쟁합니다. 일단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업은 경쟁이 첫 번째라면 우리는 협력이 첫 번째예요. 그렇지만 경쟁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도 환경과의 관계에서 경쟁을 하고 생존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마케팅 기법도 쓰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제가 이 지문을 보고 어떤 설명을 해주면 조금 이해가 빠를까 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복지기관의 뭐 전산화 같은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미친 거죠. 업무의 효율. 더 조금 아이디어란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원격 모니터링,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걸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원격 모니터링 이런 과학기술의 장치들을 만들어서 동작, 출입, 환경감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르신이 집에 있는데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거나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며칠째 체크가 안 된다거나 이런 어떤 감지 센서 같은 걸 부착을 해서 어르신의 안정한 생활 환경을 돕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사회 인과학적 특성은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 낳지 않고 노인 인구 증가하고 하니까 사회 인과학적 특성이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이런 사회 문제는 어때요? 노인 인구가 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같이 못 갈 때 서비스가 그래서 관련 서비스를 또 많이 개발해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학적 특성과 사회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다는 거고요. 4번.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요.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맞고요.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5번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맞죠?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제한이 접근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급 억제 전략 중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뭘 받으려면 서류를 2개만 떼어오면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한 4개를 떼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런 스크린 과정이 많을수록 클라이언트는 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전달 체계에서 공급 억제 전략에서 그런 예들을 또 이제 설명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입니다. 비영리 조직도 마케팅을 하고요. 주로 뭐 어떤 것들에서 해요? 서로 이용자 더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후원 대상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좋은 인적 자원, 자원봉사자 끌어오려고 하고 경쟁하지 왜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고 94%의 정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환경관리 부분도 이제 기출이 제법 되고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번에는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격자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뭐냐 그랬는데요. 관리격자 이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 생각해야 돼요? 브레이크와 멀튼의 이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리더십 이론에서 관리격자 이론이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건 잠깐 설명을 하는 게 문제풀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행동이론에 속하는 이론이에요. 형태이론, 행동이론, 뭐 거기에 속하는 이론인데 리더십을 어떻게 나눴냐면요. 이쪽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에요. 인간에 대한 관심, 리더가. 그 다음에 요 하단은 생산에 대한 관심이에요. 생산.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을 두 축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1에서 9점까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1에서 9점까지 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점수는 생산에 대한 관심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은 이 축을 보시면 1밖에 안 되죠. 점수가. 생산은 1점.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맨 위니까 9점. 여기는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관심은 엄청 많은데 생산에 대한 관심은 없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컨트리 클럽형이라 그래요. 이게 직장인지 관계 중심의 컨트리 클럽인지 뭐 이래서 컨트리 클럽형 리더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만 관심이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일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맨 밑에를 보시면 제가 생산에 대한 관심이 먼저라 그랬는데 맨 밑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도 1점밖에 안 되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맨 아래 점수니까 1. 여기는 말 그대로 무기력형. 둘 다 관심 없는 무기력형 리더예요. 그 다음에 이쪽 맨 끝으로 오시면 생산이 먼저라 그랬는데 여기 맨 끝은 생산에 대한 관심이 9점. 아주 높죠. 근데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아래에 있으니까 1점밖에 안 되죠. 이 사람은 소위 일해 막 이러는 과업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시면 생산도 9점이죠. 요 맨 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도 맨 위니까 둘 다 높아요. 그쵸? 이런 사람을 팀 혹은 단합형이라 그래요. 단합형.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수 가장 높죠. 인간에 대한 것, 생산에 대한 것 둘 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 가운데는 어때요? 5.5 정도 되겠죠. 생산도 중간 점수,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도. 요건 이제 중도형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드리면 브레이크와 멀튼은 행동주의 이론에 속한 학자로서 이 사람들은 리더십을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컨트리 클럽형, 무기력형, 과업형, 팀형, 중도형 총 5가지로 나누었어요. 예,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팀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제를 읽어보시고 이 중에 어디에 속하나 맞추는 문제예요. 읽어볼게요. A복지관의 관장은 이 관장님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네요.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 비공식적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위해 노력한다. 되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이네요.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이건 생산에 대한 관심이겠죠.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자, 몇 번입니까? 컨트리 클럽형이죠. 예.
바로 어때요? 생산에 대한 관심. 사업 관리는 팀장에게 일임하셔서 점수가 아주 낮은데 인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바로 요런 형을 5번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든지 행정론에서도 예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구태여 브레이크와 멀튼의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여기 브레이크와 멀튼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 생산에 대한 관심도 외워야 되고 총 몇 개의 리더십? 5개의 리더십.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우리는 왠지 자꾸 중도형이 좋은 점수인 줄 아는데 아니었죠. 가장 높은 건 팀형 혹은 단합형이라 그래요. 9점, 9점을 받았잖아요. 그거까지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브레이크와 멀튼의 관리격자 이론은 리더십 이론 중에 행동주의 이론에 속한 이론이에요. 거기까지 아셔야 요 근처의 문제들을 웬만한 건 다 푸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보셨고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여기에 기출 여기 응시생들의 선택은 44%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낮죠. 바로 브레이크와 멀튼의 관리격자 이론을 정확히 공부하지 않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한 내용들 2개의 축, 또 유형 뭐 이런 것들 정확히 보셔서 예제로 나왔을 때 키워드가 읽혀지고 명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하자 강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리더십과 조직문화 리더십 이론 기출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조직의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가 증대될 수 있다.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이거는 뭐냐 했는데요. 리더십 유형 하면은요, 우리가 크게 지시적, 참여적, 방임적, 요게 이 대표적인 리더십 유형이에요. 칼리스리라는 학자가 요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참여, 의사소통 활발, 지식, 경험, 기술의 활용이 용이하다. 정답은 참여적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시적 리더십은 대단히 독선으로 갈 수 있고 독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여하기 싫어요. 시키는 일만 할 수 있고요. 통제가 강하죠. 그렇지만 참여형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민주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민주적이니까 나도 참여하고 싶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아이디어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참여적 리더십을 다른 말로 민주적 리더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자율형 있는데 이건 방임형이라 그래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많이 위임을 하고 방임을 좀 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주어진 지문에서는 직원의 참여 동기도 높고 의사소통도 민주적이니까 활발하시며 자신의 의지, 집단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민주적 리더십의 대표인 참여적 리더십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칼리스리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리더십의 대표 유형, 지시, 참여, 자율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론은 예제나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지만 행정론도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설명하고 찾게끔 나올 수 있고 좀 전의 문제같이 예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좀 하고요. 리더십 문제들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된 11번 문제 볼까요?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조금 쉬워요. 예, 90% 정도의 정답률 보이는데요. 인적자원관리 채용하죠. 배치 중요하죠. 평가 중요하죠. 승진. 그러나 재무는 인적자원관리가 아니라 재무관리로 들어가야죠. 예산, 결산, 그 자본의 조달과 운용 이런 거 다 재무관리 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심플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90%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자,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거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 최근에 인적자원관리가 재무관리보다도 기출이 좀 더 많아지고 있어서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요번에는 이제 여기도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무를 통한 연수를 OJT라 그래요. On the job training 해서 직무를 통한 연수. 더 풀어서 말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현장 훈련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현장에 그 직무를 하고 있는 현장에 선임자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선임자로부터 직접 배우는 걸 뭐라 그래요? OJT, 직무를 통한 연수라 그래요. On the job training.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볼게요. 기업, 직원이 지출한 자기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한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 조직의 선임자에게 가서 배우는 거니까 따로 내가 자기개발 비용 따로 내가 막 연수 가니까 연수비 지원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선임자로부터 배우는 on the job 트레이닝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그 라인에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귿 맞죠. 자, 그 다음에 조직 외부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제공된다? 아니죠. 우리 조직 내부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선임자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외부 전문가에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on the job training에 대해서 OJT를 잘 알고 있는가? 라는 문제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조금 아셨으면 하는 게 OJT하고 반대로 우리가 OFJT라는 게 있어요. 예, OFJT는 말 그대로 Off the Job Training 해갖고요. 직장 외 교육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외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실에서 강의식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OJT 같은 경우는 선임자에게 실습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OFJT는 실습 같은 것도 없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OJT가 나왔다면 OFJT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나왔고요. 우리 교재에 이런 부분들 다 설명되어 있어서 그거에 성실하셨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조금 OJT 같은 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나 봐요. 64% 정도 정답률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출 마스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결국 이 문제는요. 직무 기술서가 나왔지만 항상 행정론에서 직무 기술서 하면은 우리가 같이 또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직무 명세서지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결국은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직무 기술서에 들어갈 내용하고 직무 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 학생이 잘 구분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급여 수준이에요. 급여 수준은 직무 기술서가 아니고 직무 명세서에 들어가요. 이 나머지 직무의 명칭, 직무의 내용, 직무의 수행 방법, 핵심 과업은 어디에 들어가요? 직무 기술서. 뭐냐면 직무 명세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소위 구인 광고할 때 무슨 사람을 뽑는다, 어떤 자격증을 갖고 무슨 정도의 교육 수준을 원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급여는 얼마 정도를 줄 수 있고 뭐 필요한 능력 수준은 뭐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무 명세서.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뽑았으면 이제 이 사람한테 누구씨가 하는 일은 무슨 명칭의 일이고 이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건 직무 기술서. 그렇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구분하는가 이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답은 1번이고요. 예, 급여 수준은 직무 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이다. 그리고 직무 기술서를 알아야 돼요. 직무 기술서는 특정 직무나 직위에 어떤 임무와 책임이 들어가는지 알려주는 것.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칭,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아닌 것 87%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뭐 예전에도 좀 나온 적 있고요. 한동안 뜸하더니 다시 나오네요. 예, 이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관련 마스터 한 10개 뽑아주고 있네요. 이번에는요, 14번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을 표현하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LIB, PB, PPBS, ZBB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ZBB의 연기준 예산도 나와 있고요. ZBB.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그래서 퍼포먼스 버젯에서 PB 예산. 그 다음에 기획 예산 제도에서 PPBS도 나와 있고요. 품목별 예산, 라인 아이템 버젯에서 LIB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을 표현하는 형식의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잘 알고 있나, 우리 수험생이 요것들의 차이들을 정확히 알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요 예산의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 문제에서는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볼게요. 연기준 예산, 우리가 ZBB라 그러잖아요. 제로 베이스, 0에서 근거해서 0에 기초해서 시작한다 그러는데요.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맞죠? 연기준 예산은요, 우리가 흔히 예산을 잡을 때는요, 전년 대비 금년에서 이렇게 점증 예산을 잡아요. 전년보다는 물가 같은 거 염두해서 좀 더 올라가게 잡는데, 연기준 예산은 전년 대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로에서 베이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점증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점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쇄신적이고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점증 예산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예산의 전략을 가져오고 그것이 곧 효율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점증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번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가 말했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이용자, 현재의 가격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지 무조건 뭐 물가 상승 고려해서 무조건 전년 대비 얼마 더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쇄신, 효율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맞는 거고요. 3번 성과주의 예산. 퍼포먼스 버젯 하는데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이다 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관리지향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퍼포먼스 예산은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예산에 어떻게 산출 근거가 아주 자세히 들어가요. 산출 근거. 그러니까 단위 원가가 얼마짜리를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정확히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무조건 얼마 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위 원가 얼마짜리 예를 들어 봉사자들하고 뭐를 간담회를 했는데 단위 원가 7,000원짜리 식사를 20명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단위 원가 업무량 이런 게 정확히 나오는 거죠. 몇 사이즈 현수막 몇 개 무슨 교육 몇 회 실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산출 근거가 명확히 되기 때문에 관리에 좋아요. 관리를 지향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제대로 잘하고 있어? 봉사자 교육을 4회 실시한다 그랬는데 업무량 지금 몇 분기인데 몇 회까지 실시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어때요? 모니터링 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뭐를 몇 개 산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가 아주 좋아서 관리지향 예산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출 근거를 명확히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다 거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획예산제도 PPBS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린 걸 찾는 문장이죠. 여기가 틀렸어요. PPBS는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계획하는 예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PPBS는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예산을 사업별로 어떻게 편성을 할까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별을 통합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사업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니까 어때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LIB 예산,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예, LIB 예산은 산출 근거 같은 건 없이 금액만 드는데요. 예산서에 말 그대로 전년도 얼마, 금년 얼마 이렇게 해갖고 점증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칸이 있고요.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는 하나지만 예산의 형식을 내가 종합적으로 동시에 다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예산의 각각의 형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각 형식의 특징은 뭐고, 이제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는 장단점도 얘기해주고 요 형식들의 폼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상이 되면 문제가 쉬웠을 거고, 그런 게 잘 안 됐으면 좀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워낙 이 부분은 기출이 많이 돼서 강조를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생들의 선택을 봤더니 한 75%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틀린 질문, 기획예산제도 PPB에서는 장기적 비전이나 계획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의 비용이 많이 고려된다. 근데 아니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관련 기출 마스터 보면은요, 10회, 12회, 14회, 15회, 18회 예산의 형식, 예산의 모형에 대한 문제 계속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갈게요. 이번에는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맞는 것 1번. 국가 지자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죠.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 보조금 포함되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보조금은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2번.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 재원이다. 그럼요.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후원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유동적 재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 사회복지 조직도 이용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무료도 있고 어떤 건 아주 저렴한 실비도 있고 어떤 건 또 이용료 책정을 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서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아니에요. 사회복지 조직은 모금 전략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중에 후원금 모금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필요하다 틀렸고요. 5번.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아니죠. 전입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 요 설명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 전입금은 사업을 위해 옮긴 돈이라는 의미로 사회복지법인이 그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을 위해 보내는 비용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적 재원은 아니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띵띵띵 법인이 전국의 사업장을 사회복지시설을 40개를 갖고 있다 하면 이 법인이 각 시설에 보내주는 돈이 있죠. 정부 보조금 말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재단 전입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재원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공적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고요. 문제는 맞는 것을 찾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맞게 설명된 건 몇 번이에요? 2번. 후원금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고 경기도 반영하고 그러면서 유동적 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단 전입금 이런 단어들도 조금 이번 기회에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88%의 정답률 보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과 관련된 기출이 11, 14, 14, 16회 이렇게 나왔네요. 이번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관에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이니까 TQM에 대한 지식도 좀 가져오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자, 1번. 서브컬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맞죠? 여러분, TQM에서 서브컬은 뭐예요?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라는 것의 그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의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 5가지 정도의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평가 기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신뢰성도 있고 확신성도 포함됐죠. 그 외에
뭐 즉흥성, 공감성, 가시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우리 질도 평가해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질 평가를 우리가 정성 평가한다 그러거든요. 정량 평가가 아니라. 근데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것들을 더 정교화하면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같이 가야 돼요. 정량 평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거고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위험 관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 관리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예, 위험 관리라는 게 최근에 지난 18회인가 17회 때 이렇게 나왔던 단어인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위험 관리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두 앵글을 이용자에 대한 측면, 예,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과 조직 관리 측면에서 모두 위험 관리에 대한 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용자의 안전, 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두 가지 앵글이 가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 TQM에서 서비스의 질은 누가 결정한다? 고객이 결정한다. 맞죠? TQM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뭐예요? 고객은 품질 판정자이다. 그래서 뭐 과거의 전통적 조직의 뭐 최고의 판정자는 CEO가 아니라 TQM에서는 누가 질을 평가한다? 고객이다. 그래서 고객 중심 관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5번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평가에서도 관건이 뭐냐면 이용자의 질적 평가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질에 대한 평가의 정교화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요번에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응시생들의 선택은 94% 해서 질에 대한 평가도 가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사와 관련돼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고 기억부터 리을 넘어서 미음까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이 있네요. 이거 뭐 기본서에서 너무 강조했죠. 뭐부터 했죠?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이 1995년이고요.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 사업이 2004년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개통한 건 20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최일선 전달 체계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018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가장 먼저 한 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복지의 독자적 전달 체계를 위한 시범 사업을 했는데 뭐부터 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사무소 먼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 요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것들은 뭐 나머지 연도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하고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이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에 자주 등장해요. 네, 그래서 그것들 좀 정확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2019년 16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추진, 여기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문에 나오는 게요. 이번 행정론에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 조금 유심히 보시고요. 뒤에서 제가 이 통합돌봄이 뭔지 같이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74%의 정답률 보이고 있고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는 꾸준히 나오는 문제 패턴이니까 좀 굵직굵직한 연도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서 나오는 거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여기 10칸 다 찾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기출 높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예전에는 서구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도 기출이 같이 좀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특히 전달 체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수험생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요. 흐름을. 이번에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통합성, 포괄성, 적절성, 접근성, 전문성 여러 원칙들이 있는데 이 중에 설명이 잘못된 거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자,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통합성 하면요. 항상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가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좀 통합성을 설명한다면 이거는 제공자 입장이 좀 강해요. 제공자 입장에서 중복이 이루어지면 그건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공자 입장이 좀 강한 거고요. 포괄성은 제공자보다는 이용자 입장이에요.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이용자 중심이에요. 이용자 중심. 아까 통합성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제공자 중심이요. 제공자 중심. 예. 자, 포괄성 설명 볼게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통합성은 설명 잘했고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거 완전 틀렸어요. 포괄성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대단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된다가 포괄성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성은 제가 아까 누구의 입장, 누구 중심이라 그랬죠? 이용자 중심인 거죠. 어떤 할머니가 뭐 당뇨가 심해서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조선세대로 손주들도 키워야 되고 하면 할머니 욕구 너무나 복합적이죠. 그러면 이 할머니의 욕구는 한 가지 욕구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다각적으로 경제적 욕구, 뭐 의료적 욕구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가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할머니의 욕구에, 복합적인 욕구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포괄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틀렸다.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다. 적절성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적절성 하면 양이 적절했나, 질이 적절했나 이런 거고요. 맞는 설명.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아까 1번 문제를 풀 때 접근성 개념은 물리적 거리의 그런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원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적으로 이용하기 적절한가,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서 알고 사용하는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접근성에는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맞았고요. 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은 볼런티어 쓰지 마라.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 얘기니까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이고요.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출을 조금 많이 보다 보면 특히 통합성과 포괄성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뭐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복합적이다. 그런데 이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해서 어때요? 클라이언트 중심, 이용자 중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괄성, 다각적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제공자 중심으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잘 조정돼야 된다 하는 건 통합성. 예,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좀 하시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게 맞물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학생들은 이제 한 92%의 정답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성은 한 가지 욕구에 다양한 욕구 중에 하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욕구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잡고 있고요.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기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의 기법, 모델이 있는데요. 틀린 것 찾는 거예요. 1번. 논리 모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로 도식화한다. 맞죠? 여러분, 논리 모델은 어때요? 바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틀이잖아요. 그리고
이 논리 모델은 체계 이론에 근거해서 input, 그 다음에 뭐 input, 투입, throughput, 뭐 전환이라고도 해요, 활동을. 그 다음에 산출, output, 성과, outcome 이렇게 도식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2번, 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기획하면 같이 떠올려야 되는 게 운영 기획이 있는데요. 운영 기획은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모금한 걸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거라면, 관리 차원의 일하면 전략적 기획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차원이 강해요.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방층관리 계획, 우리가 PDCA 사이클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아니에요. 체계 이론과 아무 상관없고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PDCA 사이클은요, 보통 우리가 기획을 한다 그러면 뭔가를 계획을 한 다음에 PDCA,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방법의 대안을 A, B, C 하고 각 대안들의 장단점을 따져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러한 신중한 과정들을 거쳐요. 근데 PDCA 사이클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 아니고 기획, 플래닝을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 대안을 A, B, C 세우고 장단점 분석하고 그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기획을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고 어차피 시행착오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C,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실행하면서 찾는 거죠. 그런 다음에 ACT, 수정이 필요하면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PDCA 사이클은 이런 어떤 루트를 밟고 있기 때문에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 이론을 적용한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논리 모델, 로직 모델이죠. 투입, 전환, 산출, 이게 바로 체계 이론에 해당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맞는 것. 간트 도표는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여러분 간트 뭐예요? 여기는 해야 된 일, 세로축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 그래가지고 뭐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서 뭐 여기에 뭐 자원봉사자 모집하면은 1월부터 2월까지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자원봉사자 모집, 뭐 5월에서 6월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간트 도표잖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진행 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시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간트 도표예요. 설명 맞았고요. 5번,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퍼트죠. 예,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임계 통로를 거친다. 맞죠? 여러분, 퍼트라고 하는 거 어때요?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여기까지 완료되는 것들을 과업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과업과 과업 간의 상관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구간과 구간 사이의 기대 시간을 T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준비를 시작해서 완료되는 시간까지 추진해야 되는 일들의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눈에 보이도록 하고 이 중에 임계 통로는 뭐예요? 바로 기대 시간의 합이, 구간의 합이 가장 큰 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임계 통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퍼트에서는 임계 통로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임계 통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체계 이론을 적용한 모델이 아니다. 자, 이 문제 좀 욕심 많다는 거 느껴지시죠? 기획의 모델과 기법 해갖고 여기서는 문제를 봤을 때 논리 모델, 전략기획, PDCA, 간트, 퍼트 이것들의 기본적 개념이 있으셔야 OX 변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풀어봤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28%의 정답률을 보이는데 사실은 뭐 난이도 높은 문제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오니까요. 각각의 그 기획을 표현하는 방법들, 간트, 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PDCA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히 공부해야죠. 기본서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꼰 게 없어요.
예, 이번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케팅 믹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도 마케팅이 필요로 한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마케팅 배우고 있는데요. 마케팅에서는 4P라고 하는 중요한 마케팅 믹스 3가지 요소가 있어요. P로 시작되는. 그게 아닌 것. 어찌 보면 되게 단순 문제죠. 단순 암기. 정답은 뭐 퍼포먼스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가지 상품 혹은 제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판매, 촉진, 뭐 홍보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입지, 플레이스, 이 4가지는 우리가 마케팅 P로 시작하죠. 다 그래서 마케팅의 4P라고 말을 합니다. 혹 이제 마케팅 최근에 이제 이게 5P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되는데 5P로 추가될 때에는 이 P가 바로 뭐냐면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는 게 중요하다, 마케팅에. 그래서 그 P는 펄슨이에요.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케팅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 4P는 요거이고 5P라고 해도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조금 나온 걸로 단순 암기고요. 요게 좀 더 응용된다면 뭐 박스 놓고 요것 중에 어떤 하나의 그 마케팅에 활용되는 현장을 설명해 놓고 이 중에 뭐와 관련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자, 21번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한 설명. 여기 조금 볼까요? 여기는 응시생들의 선택, 이거 단순 문제인데 요것만 외우면 되는데 왜 58% 나왔을까?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요거 아마 용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플레이스를 우리 요번 여기에서는 입지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요거 유통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략, 판매 방법의 결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들 보시고요.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요것들 자세히 풀어 드립니다. 이게 왜 4P가 중요한지 마케팅에서. 자, 그래서 요것들 조금 보고요. 요번에는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아니죠. 비영리 조직도 마케팅을 하지만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2번.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비영리 조직도 협동도 하지만 경쟁도 한다 그랬고요. 대응도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필요 없다. 단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도 공익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하는데 적절한 운영을 하려면 영리 조직이 쓰는 마케팅의 기법 가져다 쓰더라. 왜냐면 이제 생존 경쟁이고 생존하기 위한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옳은 것의 설명은 3번이고요. 4번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비물질적 서비스도 마케팅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비물질적 서비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한부모 가정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뭐 장애 아동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마케팅 대상 되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뭐 참여자를 모집하는 거,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마케팅과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거 돈도 못 버는데 왜 마케팅의 대상이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관이 지역사회로부터 저 기관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관이야.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틀린 거고요. 5번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모금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재정 자립하고 관련됩니다. 예, 그래서 비영리 조직도 재정 자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지요. 공익사업, 수익사업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94%의 정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특징들 좀 관련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공부하시고요. 이번에 2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책임성, 옳지 않은 것, 예, 같이 볼게요. 책임성 평가의 여러 가지 내용들로 1번,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우리가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비용 편익 분석은요, 효과성 평가가 아니고요, 효율성 평가예요. 효율성. 예,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비용 편익 분석은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 평가이다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 요 교재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 평가를 위한 방법이다.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모두 뭘로요? 금전적 가치로.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소망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책 대안으로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적 능률성, 경제적 기여도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하면 효과성 아니고 효율성인 거 이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나머지 옳은 것 빠르게 볼게요. 형성평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한다. 맞죠?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형성평가하면 어때요? 동태적 분석이고 진행 중에. 프로그램 다 끝나고 하는 건 총괄평가. 진행 중에 하는 건 형성평가. 예, 맞는 문장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을 활용한다. 그럼요.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평가하면 싫어하는데 그 궤도 수정도 해야 되고 정책 개발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된다. 그럼요. 전달 체계는 말 그대로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 구축되었는가가 사회복지의 책임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그럼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바로 1997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내용에서 어때요?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개정 내용에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한다라는 말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맞는 것들이 시험에 많이 인용되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강조하고 갈게요. 예, 그래서 요거는 82%의 정답률 보였고요. 예년에 비해서 행정론이 워낙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그 19회 때는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좋았어요. 근데 19회 때 행정론이 문제가 좀 그렇게 꼬인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면 점수로도 이렇게 잘 또 반영이 되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보셨고요. 요번에는요, 2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평가제도, 아까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도는 사회복지 사업법 1997년 개정 내용에서 이제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3년마다 평가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그랬는데요. 볼게요. 옳은 것, 기억,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라. 맞았죠? 예. 그 다음에 5년마다는 당연히 틀렸고요. 디귿. 평가 결과 비공개 아니에요.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틀렸고요. 평가 결과를 시설 지원에 반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좋은 평가를 받은 데도 있겠지만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평가의 목적이 아이고 요놈 잘 걸렸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쟁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서열화하거나 벌칙을 주기 위한 거 이런 거보다는 사회복지 시설이 질적 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의 취지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사회복지 시설평가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요. 시도지사가 3년마다 실행하니까 그 주체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 정답률은 86% 나왔습니다. 자, 사회복지 시설평가와 관련된 문제 최근에 한 10년간 한 5문제 정도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2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사회복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걸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맞습니다. 이 문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책임성이라는 게 조금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복합적 개념이에요. 책임성에는요, 효과성도 들어가고요, 효율성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는 건 효과와 효율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책임성 평가 방식에 효율이 들어가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 이게 바로 투입 대비 산출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본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요 말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4번,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이 없지 않죠. 만약에 비용을 절감을 해서 어떤 돈들이 세이브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어때요? 어떤 이용료가 너무 높아서 이용을 못했다거나 하는 것들의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면 이용 못했던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은 이용자의 욕구 충족과 관련이 없지 않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틀린 문장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예,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 그게 키워드고 또 하나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 이게 효율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장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해서 기관이 막 돈을 더 많이 축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비용 절감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못 만들었다면 그 비용 절감한 걸로 새로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용료가 높다면 낮게 책정되면서 경제적 접근이 어려웠던 사람이 접근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 84%이고요. 이 설명은 아까 앞서서 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번인가요? 25번 마지막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사회복지 환경에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를 볼게요. 그러니까 큰 흐름, 사회복지 환경의 동향을 아는가의 큰 흐름인데 틀린 걸 보는 거예요. 1번, 사회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맞았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많이 부족하다고 부정적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가 확대돼서 일자리는 계속 창출되고 있다라는 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어때요? 안정적 일자리들을 이제 제공받게 되는 요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건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자체 하면서 시민 참여, 주민 참여는 앞으로도 더 중요한, 우리가 지자체가 성공적이냐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주민센터라고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라 그러고 줄임말로 행복센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맞는 문장입니다. 4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요게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같이, 요 문장 좋아서 요 문장 같이 볼게요. 지금 4번이 틀린 문장,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이 답인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아까 제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뒤에서 또 한 번 문장이 나오고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요번 19회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관련된 문장이 2개나 나오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설화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거주지에 살면서, 근데 욕구가 복합적이라면 이 돌봄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통합적이라는 게 주거뿐만 아니라 보건, 요양, 돌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누가 주도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장기 입원 환자 중에 원하는 경우 어때요?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대규모 시설에 있게 되면 환자로 살게 되거나 이렇게 불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자, 페이션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시티즌, 시민으로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사는 우리 집에서 꼭 내가 요양원에 살지 않더라도 희망한다면 이런 통합돌봄 시스템이 이 그물망이 잘 짜여진다면 내가 거주하는 데에서도 어때요? 지역사회 시민으로 살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문장은 4번이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경우, 퇴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경우 통합적 연계 지원의 그물망을 강화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 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그럼요. 지금 아까 지문 읽어보셨지만 이 통합돌봄이 가능하려면 뭐 노인이나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히 복합적이니까 보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전문 직종 간의 연계의 그물망이 잘 짜여져야 이게 슬로건만이나 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 간의 서비스 연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문장 5번, 틀린 문장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 문제 25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행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문제 보다 보면 문제 하나에 여러 이론들이나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머리가 좋으냐보다 누가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19회 합격률이 60% 이상이 됐는데요. 20회도 이럴 거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20회는 국가고시의 수요 공급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예년에 30% 안팎의 합격률로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회 때 조금 60%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좀 보면 되지 않겠어, 이 생각보다는 방대한 학습량을 염두하시면서 누가 반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의 힘을 좀 가지시고 점부터 찍으셔서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모여 합격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점을 찍는 좀 마음을 가지시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감사합니다.